1850년 프랑스 과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는 원고를 찾으러 이집트에 갔다가 우연히 모래 언덕에서 스핑크스의 머리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래를 걷어내자 스핑크스가 지하 건설 현장의 입구를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몇 달 후 그는 마침내 사카라의 세라핌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64마리의 황소뼈가 남아있는 거대한 화강암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거대한 상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한 기술에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라핌은 기원전 3000년경에 지어졌어요. 고대 이집트의 신성한 아피스 황소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지하 무덤이었어요. 거의 150m 길이의 긴 복도가 있고 양쪽에 거대한 석실들이 있었어요. 일부 석관의 무게는 평균 자동차 50대에 달했으며 모든 석관은 90도 각도가 정확히 맞도록 초정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석관들은 아피스 황소의 삶과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상형 문자와 조각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4개의 석관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아피스 황소는 푸타신과 연결된 매우 특별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황소가 푸타의 정신과 지혜를 지니고 파라오를 돕고 이집트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제들은 아피스 황소를 찾기 위해 어린 황소에게 특별한 표식을 찾았습니다. 이마에는 신의 빛을 상징하는 흰색 삼각형이, 등에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모양이, 혀 아래에는 부활을 의미하는 풍뎅이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 말이에요. 황소에게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푸타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고 왕족처럼 대했습니다. 선택받은 황소는 푸타를 숭배하는 도시 멤피스의 특별한 사원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축복을 바라는 방문객들로부터 최고의 보살핌과 헌물을 받았습니다. 아피스 황소가 죽으면 큰 영예를 안고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에트는 세라핌에 들어섰을 때 갤러리 바닥에서 롤러의 흔적을 발견하고 2개의 나무 수평 민치를 발견했어요. 각각 8개의 레버가 있었죠. 나중에 다른 탐험가들은 이중 레일을 발견했습니다. 매장실은 복도 바닥보다 낮았습니다. 인부들은 상자를 제자리에 넣기 위해 석관을 똑바로 굴려 넣을 수 있도록 모래로 방을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모래를 제거하여 상자의 안반에 완벽하게 잘린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세라핌에서 발견된 새로운 돌표지판에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 시대의 석관 1개와 뚜껑을 제자리로 옮기는 데만 28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90도 각도를 가진 석관의 극도의 정밀함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래전 기하학에 관한 텍스트, 즉 파피루스를 썼어요. 대략적인 수인 파이를 알고 있었고 피라미드의 윗부분을 잘라낸 것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죠. 당시 그렇게 복잡한 수학을 알아낼 수 있었다면 500년 후에도 완벽하게 평평한 표면을 조각할 수 있었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몇 가지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상자의 크기가 황소 크기보다 훨씬 큰데도 파라오의 몸도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관에 파라오를 묻었다는 거죠. 석관은 화강암으로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냥 석회암을 사용했다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상자 운송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론상으로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약 200kg의 상자를 끌 수 있다면 상자 하나를 옮기는데 최소 250명이 필요해요. 세라핌의 터널은 상자보다 폭이 겨우 0.6m 넓은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상자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비좁은 복도에서 어떻게 상자를 돌려서 틈새로 내려서 중앙에 완벽하게 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이 작업을 24번이나 반복했고 모든 상자가 완벽하게 중앙에 놓였어요. 게다가 방 안에는 먼지도 없고 램프의 그을음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작업했다는 의미죠. 상자의 실제 용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집트 파라오가 통치하기 전부터 현지 사람들은 이미 발효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발효는 효모라는 작은 유기체가 전분과 같은 특정 성분을 먹고 이를 가스와 에탄올로 바꿀 때 일어나요.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누군가는 보리, 빵, 심지어 고기와 같은 음식을 거대한 돌상자 안에 넣은 다음 무거운 뚜껑으로 단단히 닫았을 겁니다. 화강암으로 조각한 이 돌상자는 매우 정밀하게 제작되어 거의 완벽하게 밀폐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상자 안의 효모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상자 내부의 압력이 높아졌어요. 화강암 상자는 엄청나게 튼튼해서 자동차 타이어가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었어요. 이러한 압력으로 화강암을 압착하면 그 결정이 미세한 전하를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화강암의 압력에 반응하는 석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효모가 더 잘 자라도록 돕기 위해 육류나 동물의 일부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육류에는 효모가 계속 성장하고 에탄올의 나쁜 영향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상자 내부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가스와 전기의 결합으로 이 상자는 단순한 고대 냉장고가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 시스템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의 압력이 너무 강해져 뚜껑이 열리고 가스가 펑 소리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1850년 세라듐을 재발견한 사람들은 상자 뚜껑 위에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오래된 그림을 발견했어요. 따라서 오래전에 누군가가 가스 압력으로 뚜껑이 열리지 않게 무게를 더해서 뚜껑을 더 무겁게 만들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여분의 무게는 또한 화강암의 석영 결정이 그 모든 압력하에서 더 많은 전기를 계속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수천 년 후 누군가가 이 돌상자를 열면 상자 안에 들어있던 황소의 뼈만 발견할 수 있겠죠. 1850년대에 마리에트가 발견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첫 발굴이 시작된 직후 방문객들을 위해 세라듐을 개방했습니다. 웨일즈 왕자는 석관 중 한 곳에서 손님들과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어요. 모래와 지진으로 인해 한동안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다시 방문해서 미스테리를 직접 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리는 곧 다른 많은 역사적 미스테리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시카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의 과학자 팀은 최근 특수 CT 스캐너를 사용해서 고대 이집트 미라의 포장을 풀지 않고도 미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연구팀은 26구의 미라를 맞춤형 카트에 실어 스캐너가 대기 중인 주차장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각 미라와 관에 대한 수천 장의 상세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진을 조합해서 내부의 골격과 일부 유물을 보여주는 3D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매장 관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요. 스캔 과정은 4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연구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미라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라 중 하나인 체네타는 약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 살았던 여성이에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돼요. 사후 세계를 위해 시신이 온전하게 보이게 하려고 방부 기술자들은 시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목에 속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가 다음 세상에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공 눈을 소켓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리넨으로 쌓여 아름답게 장식된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스캔을 통해 관의 뒷면에는 방부 처리사들이 시신을 넣을 때 사용하는 슬릿이 세심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표면에는 무릎에 새겨진 자국과 같은 예술적인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최고급 승용차 규모였던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200년 동안 요르단의 페트라를 연구해왔고 2024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바로 앞에서 2000년이 넘는 최소 12구의 완전한 인골과 유물이 있는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청동, 철, 도자기 유품이 고인과 함께 놓여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페트라를 건설한 고대 아라비아 유목민 집단인 나바테아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예요. 페트라의 금고 아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덤 내부의 습기로 인해 골격이 약해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골을 연구하고 DNA를 추출해서 무덤 안의 사람들이 친척관계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무덤의 미스테리를 풀고 있는 동안 다른 과학자들은 새로운 고대 유적지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특수한 유형의 위성 이미지를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기술은 모래, 흙, 심지어 얼음과 같은 물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해서 숨어있는 물체를 찾아냅니다.
인공지능은 아라비아 반도의 거대한 사막인 빈 쿼터에서 고고학적 보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실험의 수석 과학자들은 이전에 사루크 알 하디드가 발견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숨은 위치를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51cm 이내의 매장 구조물을 매우 정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기술인 라이다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을 의미하며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에 숨어있는 새 도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다는 식물층 아래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볼 수 있고 고대 풍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지도화할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울창한 정글처럼 지상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은 곳을 비행하는 작은 비행기에서 넓은 지역을 스캔하는 데 라이다를 사용해요. 2014년에만 멕시코 남부의 새로운 마야 정착지,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의 정원, 도로, 강, 태평양 통가섬의 고대 유적,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 중세 도시 2곳의 유적 등을 발견했어요.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마지 심슨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 기술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노란 피부, 파란 왕관, 초록색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놀랍게도 이 유명한 만화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요. 여기서 닮은 점이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자수정과 만호구슬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목걸이를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물은 룩소르 근처에 있는 11개의 봉인된 무덤이 있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하늘의 신, 여성, 다산, 사랑을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의 머리카락은 원래 거의 4,000개의 진흙구슬로 만들어졌어요. 2024년에 또 다른 멋진 발견은 온전한 매장지와 석관, 그리고 내부에 많은 금이 있는 고대 그리스 신전이에요. 서력 기원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3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리석 사자상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에는 고대 보물이 너무 많아서 데살로니키시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에 약 30만 개의 유물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은 다른 어떤 기념물과도 다른 기념물을 발견했는데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사이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가장 멋진 부분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3가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에서 발견된 일부 자갈은 펠리세이드라고 불리는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아마도 보호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연구팀은 이 기념비의 기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념비 주변의 토양층을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도구는 날카로운 부싯돌이었어요.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네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거였죠. 다음 단계는 유적지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위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 가장자리 근처의 한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안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가죽 조각을 꿰매고 집과 동물의 털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든 안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물건은 썩거나 부서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매우 건조해서 유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안장을 사용했던 여자 목동은 승마 복장을 한 채로 묻혔어요. 이는 남성만이 안장을 사용하며 목축과 여행에 참여한 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만든 화려한 옥 마스크가 수세기 동안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과테말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가면의 연대를 알아냈어요. 마야인들은 이 가면이 마야 신화의 강력한 인물인 폭풍우 신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면은 종종 마야 왕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왕과 왕비가 묻힐 때 무덤에 넣었어요. 왕의 무덤에는 화산 흑요석 도구로 만든 조각품도 장식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스톤헨지의 재단 돌의 출처를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재단석 내부의 작은 광물들을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여러 곳에서 나온 암석과 비교해서 많은 곳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에서 749.95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한 곳에서 완벽한 일치점을 찾았어요. 이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 많은 일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있는 섬그룹인 오크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고대인들이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렇게 멀리 옮겼는가 하는 거예요. 재단 돌의 길이는 4.88m가 넘고 무게는 6톤이 넘어요. 새로운 이론은 배를 이용해 해안선과 강을 따라 운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스톤헨지에 가까워지면 나무 썰매와 밧줄 그리고 거대한 협업을 통해 육지를 가로질러 옮겼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쪽에서 새 집을 짓는 동안 고대 주택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 집은 2세기에 지어진 엘리트들을 위한 고급 도시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집 내부는 화재로 인해 파괴됐어요. 하지만 파괴된 층 아래에는 아름다운 실제 크기의 프레스코와 그림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고고학자들이 약 90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의 팔과 발뼈를 발굴했어요. 또한 초기 말, 기린, 심지어 검치고양이의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이 유적지에서 43종의 동물을 확인하고 4,000개 이상의 화석을 수집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은 잉카야 동굴 안에 있는 64,000년 된 작업장입니다. 사람들이 24,000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내부에는 작업장 안에서 만든 조각과 칼날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부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흙 밑에서 로마 후기 또는 비잔틴 시대의 92.90 제곱미터 크기의 모자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작품이며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한 상태라고 말해요. 이 문양에는 고대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수십 종의 나무, 식물,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는 더 많은 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고대 온천단지를 발견한 시칠리아입니다. 내부에서는 아치형 날개로 둘러싸인 넓은 안뜰과 함께 바닥이 화려한 모자이크 디자인으로 덮인 2개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땅을 파면서 고대 도시의 더 많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시 요새의 일부였던 오래된 돌담과 함께 새로운 도로와 거대한 복합단지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고대의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목욕탕을 지은 게 그리스인인지 로마인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두 문명 모두 오래전에 시칠리아에 살았으니까요. 보츠와나 중심부에 있는 카로이 광산의 지하 깊은 곳은 어둡고 덥고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손에 쥔 돌멩이 하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은 희박하죠. 여러분은 루카라 다이아몬드 회사의 캐나다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빙고! 여러분이 발견한 돌은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두 번째로 큰 2492캐럿의 놀라운 다이아몬드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평균 약혼 반지 사이즈는 1.7캐럿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하나만으로도 1465명 이상의 신부에게 반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보석의 크기를 주먹 크기와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이 귀중한 거인의 무게는 0.4kg이 넘습니다. 그 가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추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광산에서 나온 또 다른 다이아몬드인 컨스텔레이션은 2016년에 6,30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813캐럿으로 이 새로운 다이아몬드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는 유명한 컬리넌 다이아몬드 뿐이에요. 1905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됐으며 무게가 3106캐럿에 달해요. 이제 이 다이아몬드로 약혼 반지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그 숫자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타깝게도 이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여러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절단됐고 그중 일부는 현재 영국 왕관 보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큰 돌, 카르보나도라는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브라질의 땅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돌의 가장 멋진 점은 운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의 이름인 세르지오 카르보나도는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용 드릴 비트에 사용하고자 했죠. 이 새로운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회사는 메가 다이아몬드 복구 엑스레이 전송이라는 엑스레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루카라가 카로웨 광산에서 발견한 기록적인 다이아몬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에는 1758캐럿의 세웰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바 있어요. 당시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였어요. 이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이 보석을 공개되지 않은 금액에 매입했습니다. 그 전인 2015년에는 같은 광산에서 레세디 라 로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이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1109캐럿으로 2017년에 5,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땅속에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다이아몬드뿐만이 아니에요. 땅을 더 깊게 파면 파낼수록 고대 립스틱과 같은 희귀한 물건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립스틱은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립스틱일지도 몰라요. 이 진한 빨간색 립스틱은 이란 남부의 돌병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이 병은 2001년에 등장했지만 연구원들이 최근 그 정체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튜브에 담긴 현대의 립스틱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마도 브러쉬로 발랐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발견을 통해 청동기 시대 여성들이 눈에 띄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어요. 엘리트 사회에서 여성들은 화려하게 보이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이 립스틱을 발랐을 거예요. 기원전 3000년 전 무덤에서 나온 이 병은 강력한 마르아시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배경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큰 사건이었죠. 이 무덤은 홍수로 인해 드러났고 안타깝게도 약탈자들이 많은 유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국은 이 특정 조각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이 약병이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물건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비슷한 용기에 담긴 회색의 조밀한 물질을 발견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 병을 열자 미세한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짙은 회색을 띤 보라색이었는데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색이었어요. 연구진이 파우더를 분석한 결과 적철광으로 만들어져 진하고 깊은 붉은색을 띠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식물성 오일과 왁스와 같은 다른 성분도 함유돼 있어 현대 립스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화장은 그 분야에서 사치스럽고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특히 엘리트 집단에서 부와 권력을 과시했죠. 그건 그렇고 연구원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립스틱이라고 확실히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더 오래된 것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불가리아로 떠나서 그곳을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삽을 들고 손을 더럽힐 필요 없이 이미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2m에 달하는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을 발견했어요. 그리스 신 헤르메스를 묘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조각상이 약 2000년 동안 고대 하수구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상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특히 머리가 매우 잘 보존돼 있어요. 발굴 책임자에 따르면 손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상태라고 해요. 발굴팀은 불가리아 남서부 그리스 국경 근처에서 일상적인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이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 헤라클레아 신티카의 일부였던 곳이에요. 발굴 작업 중 연구원들은 동상의 대리석 발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런 것을 발견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현재 팀은 하수구에서 동상을 안전하게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 매우 무거워서 크레인을 이용해 들어 올려 페트리히의 역사박물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동상을 복원하고 보존한 후 전시할 계획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적지인 헤라클레아 신티카의 지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발견을 꿈꾸고 있다면 학위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마추어도 과학적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식 12면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상하고 신비한 12면체 금속 물체는 자목만한 크기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물건에 대해 머리를 극적거려 왔어요. 이 특별한 12면체는 지난 여름 셰필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노턴 디즈니 인근의 한 농부의 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룹은 이미 이 지역에서 로마 동전과 브로치를 발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밭에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물리학적 조사 결과 지하에서 지구 자기장이 교란된 지역이 발견됐고 그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팀은 2주간의 발굴 기간 동안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날, 4번 참호에서 누군가 12면체를 발견했어요. 그룹의 비서인 리처드 파커는 근처에서 차를 끓이고 있다가 비명을 들었습니다. 금속을 많이 발견하지 못해서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 멋진 유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22면체의 또 다른 멋진 점은 드물게 완전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발견된 다른 것들은 대부분 깨지거나 불완전했어요. 게다가 평균보다 더 큽니다. 로마 12면체는 골프공만큼 작을 수도 있지만 22면체는 자몽에 더 가까워요. 현재 22면체는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북서부 유럽에서 100개가 넘는 로마 12면체가 발견됐는데 대부분 갈로 로마 지역과 같은 옛 로마 영토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요. 각각은 속이 빈 금속 껍질로 보통 청동으로 만들어져요. 12개의 면이 있으며 각 면의 크기가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의 고리가 금속에 각인되어 있고 면이 만나는 모든 모서리에는 작은 장식이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고 로마 문헌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12면체의 용도를 알지 못해요. 수많은 가설이 있어요. 장난감, 주사위, 철퇴 머리, 심지어 로마 포병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갑을 뜨개질하거나 별을 이용해 날짜를 알아내는 데 사용됐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2년 12월 많은 사람들이 재앙적인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명한 마야 달력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을 추적하는 이 고대 방식은 끝없는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일부 버전의 달력에서 발견된 819라는 숫자였어요. 최근 캠브리지의 한 연구팀이 마침내 그 암호를 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이유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마야 달력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마야 문명이 날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한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캘린더 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 작동하는 세 가지 주기죠. 첫 번째는 하부로 알려진 365일의 태양력입니다. 두 번째는 20개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주기로 촐킨이라는 260일의 성스러운 달력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2025년 12월 25일과 같이 말한 것처럼 이 세 주기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에 따라 날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세 번째 날인 마닉과 14번째 달 포프가 있습니다. 이 세 주기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정렬되는 데는 52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날짜가 반복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미스테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마야 기념물에서는 또 다른 주기, 즉 8191의 존재를 가리키는 수수께끼 같은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러한 비문은 멕시코의 팔렌케와 야스칠란 같은 곳에서 주로 발견된 이 비문은 약 20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달력은 전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며 분명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초기 연구에 따르면 819일 주기는 4가지 색상 중 하나와 그와 관련된 기본 방향 중 하나로 표현되었습니다. 검은색 서쪽, 빨간색은 동쪽, 흰색은 북쪽, 노란색은 남쪽과 연결되었어요. 연구자들은 이 기간을 9일, 7일, 13일의 3가지 작은 주기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를 모두 곱하면 819일이 됩니다. 꽤 멋지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색 구성표와 세 주기는 기본적인 수준의 해석처럼 보였고 전문가들은 그 진짜 목적이 아직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이 이상한 날짜 수가 대부분 숫자 뒤에 Y 문양을 사용하여 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카위일을 나타내는 문양도 추가했어요. 카위일은 종종 창조와 번개와 관련된 강력한 마야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이마에서 생명의 불꽃을 상징하는 횃불이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상징되었죠. 하지만 90년대 한 연구에 따르면 카위일의 이마에 새겨진 연기와 불이 실제로 목성이나 토성 또는 두 행성을 상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819일은 어떤 식으로든 두 행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연구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 달력이 마야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두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러한 주기가 목성과 토성의 회합 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합 주기란 행성과 같은 천체가 지구에서 볼 때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가능성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각 행성은 매우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행성을 819일이라는 기간에 맞추려고 하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4가지 색으로 구분된 이 달력 체계는 눈에 보이는 행성의 회합 주기와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너무 짧았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수수께끼로 인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머리를 긁적였고 2023년이 되어서야 전문가들이 뭔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을 819일로 보는 대신 이 숫자를 타임라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훨씬 더 큰 달력의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주기는 행성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간을 추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819일 주기가 실제 날짜가 아닌 타임라인을 증명하기 위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성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성의 회합 주기는 117일이며 이는 달력 카운트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즉 819를 117로 나누면 숫자 7이 나오니까요. 따라서 수성은 눈에 보이는 행성 중 유일하게 회합 주기가 이 기간의 정수로 정확히 들어맞는 행성입니다. 이제 확실한 출발점이 생겼습니다. 거기서부터 달력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819일에 20주기로 길이를 늘리자 갑자기 패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성의 모든 회합 주기가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토성의 회합 주기는 378일로 6번의 819일 주기 후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금성은 5번의 주기마다 정렬됩니다. 목성은 19주기마다요.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화성은 20주기가 필요합니다. 즉 화성이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의 회합 주기와 일치하는 데는 약 4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대 문명이 날짜가 아니라 타임라인을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야 천문학자들은 이 숫자가 20개의 주기로 구성된 더 큰 달력 체계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야인들에게 회합 주기 연구가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아직 이 신비한 달력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야인들은 우주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의 움직임을 그들의 달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마야인들의 놀랍고 발전된 점성술에 대한 이해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야인들은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데 점성술적 주기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식을 예측하는 방법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마야인들이 별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유적에 반영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고대 도시 치첸 이사에 있는 유명한 피라미드를 살펴보세요. 계단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돌에 뱀의 머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같은 춘분과 추분에는 태양이 계단의 날카로운 삼각형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마치 뱀이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어일으키죠. 마야인들이 천문학 지식을 사원에 활용한 또 다른 예는 과타말라의 티칼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서기 1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마야의 가장 오래된 천문 복합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정렬과 방향 덕분에 마야인들은 동지와 춘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추적하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숙련된 하늘 관찰자였습니다. 둥근 돔이 있는 현대 첨단 천문대처럼 마야인들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엘 카라고를 만나보세요. 스페인어로 달팽이를 의미하며 타워 내부의 나선형 계단을 가리킵니다. 960년경에 건설된 이 천문대는 하늘의 모든 변화를 관찰하고 태양, 달, 행성,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망원경, 인공위성, 첨단 도구를 사용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마야인들은 전적으로 육안 관측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업적은 더욱 놀랍습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발견을 하지만 그들도 수수께끼에 직면할 수 있죠.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10가지 수수께끼를 소개합니다. 저주파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소리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타우스험, 오클랜드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이 소리는 사람의 청각 문턱에 있어요. 밖에 있을 때는 덜 들리고 실내에선 특히 밤에는 더 크게 들리죠. 더 무서운 건 한 번 들으면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찰스 디킨스 시대에 런던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저주파 소리는 실제로 험버그에서 나온다고 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최초의 사례는 1970년대 중반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기록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윙윙거리는 소리의 출처와 일부 사람에게만 들리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파도가 해저를 따라 움직일 때 발생할 수도 있어요. 파도가 대륙분과 충돌할 때 지구를 흔들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잠수함이나 5G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초저주파 무선 신호라면 어떨까요? 업스윙은 미확인 소리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1991년 태평양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소리는 바다 전체에서 녹음될 만큼 충분히 높아요. 과학자들은 이 소리가 수중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소리의 크기는 처음 발견됐을 때와 비교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감지할 수 있죠. 게다가 계절적 요인도 있어요. 봄과 가을에 가장 높은 볼륨에 도달해요. 계절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다음으로 신비한 것은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된 원뿔 모양의 건축물입니다. 이 기념비는 2003년 소나 스캔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어요. 하지만 발표된 건 2013년이에요. 이 기념비의 무게는 6만 톤입니다. 한때는 밀물 때문에 물에 잠겼었죠. 고고학자들은 이 기념비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수께끼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대하고 특이한 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터키의 고베 클리테페로 이동해봅시다. 이곳은 세계에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예요. 왜 중요할까요? 약 11,000년 된 거대한 조각돌이 있기 때문이죠. 원근법으로 말하면 스톤헨지보다 6,000년이나 더 오래된 유적이에요. 고대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금속 도구나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 이 돌을 놓았어요. 따라서 이곳의 존재는 사람들이 먼저 농사를 짓고 나중에 건축을 시작했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명의 연대기와는 상반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식은 아니었죠. 어쨌든 좋은 질문은 이 유적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정령을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일까요? 네, 고고학자들은 이 사원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팔레오딕티온 노도섬은 화학 공식처럼 들리지만 해저 깊은 곳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어떤 생물이 이 육각형 굴을 만든 건 확실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생물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화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팔레오딕티온 노도섬은 팔레오딕티온 화석과 거의 동일한 굴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입니다. 벌레와 같은 동물이 굴을 만들었을까요? 과학자들도 모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질학적 힘에 의해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거대한 화석을 좀 살펴보세요. 비공식적인 이름은 고질러스예요. 2011년에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에 의해 발견됐어요. 화석 기록을 분석해서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학자 말이에요. 자, 고질러스를 돌아가서 똑바로 세워서 측정하면 길이가 거의 2m, 높이가 약 3m에 달해요. 이 화석은 4억 5천만 년 전 신시내티가 수중에 있을 때 만들어진 화석입니다. 화석화된 해조류 매트일 수도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남미에서 발견된 거대한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최소 8,000년에서 10,000년 전 거예요. 처음에 연구원들은 2개의 거대한 굴을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거대하고 깔끔하게 건설되었죠. 지질학자들은 이런 구조물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굴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질학적 과정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연구원들은 1930년대부터 굴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터널이 일종의 고고학적 구조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벽과 천장에서 거대한 발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멸종된 일부 종들이 이 흔적을 남겼을 거라고 추론했어요. 많은 지질학자들은 거대한 땅 나무늘보와 아마딜로의 굴을 발견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아마존에서 구석기 시대의 굴로 알려진 가장 큰 굴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또 다른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은 거대한 터널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현재 브라질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굴이 1,500개 이상 발견됐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동굴 중 일부는 터널과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에 대해 계속 설명해 볼게요. 매년 특히 10월이 되면 태국의 메콩강에 불덩이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전설에 따르면 나가 불덩이는 부처님을 지구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호출을 하는 존재가 강뱀이고요. 글쎄요, 그건 신화지만 과학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인화성 가스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직 명확한 답은 없어요. 이 불덩어리들은 물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거의 30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불꽃놀이처럼 빠르게 사라지죠. 일반적으로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빛나요. 몇 가지 전설도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에 관한 전설을 언급하지 않으면 섭섭하겠죠? 아시다시피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약 11,000년 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뿐만 아니라 보물 사냥꾼과 철학자들도 잃어버린 세계를 찾고 있어요. 비미니 로드도 그 흔적이 될 수 있을까요? 1968년 한 다이버가 바하마 북 비미니 섬 해안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어요. 돌들은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질서정연하게 놓여있는 것 같았죠. 과학자들은 당황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블록의 탄소 연대 측정 분석 결과 지질학적 힘에 의해 자연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블록을 쌓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 자국이나 흔적은 전혀 없었죠.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침식에 의해 블록이 만들어졌다고 믿어요. 아틀란티스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네요. 해변을 걷고 있는데 문어 수십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2017년 웨일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왜 바다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몰라요. 20마리에서 30마리의 문어가 모래 위에 기어다니는 것을 봤다고 보고됐습니다. 사람들은 부상의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문어들을 바다로 다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문어들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해안으로 계속 기어 올라왔어요. 전문가들은 상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는 동물을 해변으로 밀어낸 이유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들은 이 이례적이고 드문 사건의 원인에 대해 여전히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원이었던 걸까요? 게다가 문어들은 잘 무장하고 있었어요.
별도의 연구에 따르면 어부들이 문어를 잡아먹는 큰 동물을 더 많이 사냥할수록 문어의 개체수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아마도 이것이 문어가 먹이나 은신처를 찾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절한 연구 없이는 이론만 있을 뿐이죠.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요. 태양계 생명체의 황색 근원에 대한 보너스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과학자들은 태양 내부에서 새로운 유형의 파동을 발견했어요. 이 파동은 태양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요. 연구원들은 이 파동의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문어의 역할을 알아낸다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문어는 잘 무장하고 있었어요. 고대 인도 문어는 아름답게 장식된 전차 또는 비마나라고 불리는 궁전 전체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은 이륙하여 순식간에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비마나가 인도 신화에만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사라진 실제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종교 경전인 베다스에 따르면 여러 개의 엔진이 달린 코끼리, 비마나와 동물과 새의 이름을 딴 다른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현지 여행용, 외국 여행용, 달과 여러 행성 여행용이 있었어요. 비마나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비마나는 2명의 초능력을 가졌어요. 또 다른 비마나는 구 모양으로 수성이 만들어내는 바람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마나는 태양과 같은 거대한 광선을 생성하고 폭풍의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모든 비마나는 파괴가 불가능해서 적을 공격하기에 완벽했어요. 비마나를 조종하려면 오늘날의 비행기 조종사처럼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데 총 32가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 구조와 추락하지 않고 이륙하고 기동하는 비결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조종사는 보이는 방법과 보이지 않는 방법, 숨는 방법, 빠른 방법, 수축과 팽창을 관리하는 방법 및 기타 많은 기술을 알아야 했습니다. 적으로부터 비행기계를 숨기기 위해 조종사는 지구 위 8번째 대기층으로 이동하여 어두운 태양광선의 힘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대 항공학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 더 현실적인 다른 지시들도 있었습니다. 비마나에 관한 고대 문헌은 비행 경로, 조종사 훈련, 항법, 심지어 조종사에게 적합한 복장, 장거리 비행에 권장되는 음식과 같은 세부 사항에 초점이 맞춘 섹션이 있습니다. 또한 열을 흡수하는 금속의 사용된 금속, 융점에 대한 기술적 세부 사항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마나가 신화 그 이상이었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대 인도인들이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한 이런 모든 세부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하늘을 나는 궁전은 다른 많은 위대한 인도 발명품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훨씬 더 앞선 실제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수슈루타라는 인도의 의사가 의학 및 수술에 관한 최초의 지침서를 저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업적 때문에 그를 수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죠. 수슈루타는 수백 가지의 약용식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복잡한 수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 재건과 신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피부를 이식하는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코를 재건하기 위해 이마에서 피부 조각을 떼어내는 원래의 코 성형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들을 놀라게 한 것 이외에 약간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코 성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싸움으로 코를 잃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인도의 수학 천재 아리아바하타에게 제로를 발명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0이 없었다면 이진법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을 거예요. 5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무를 나타내는 일종의 기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명으로 더하기, 빼기 및 기타 수학적 연산이 훨씬 쉬워졌죠. 인도 관려의 한 사원벽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0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더스 계곡 문명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자를 사용했어요. 상아로 만든 이 자들은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자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건축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5cm가 약간 넘는 단위가 2.5cm의 5,000분의 1 이내의 정밀한 세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발명품은 물리적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표준화는 여러 사람, 사물 또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규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멋진 응용 분야 중 하나는 표준 무게입니다. 파운드를 사용하든 킬로그램을 사용하든 무게에 대한 이러한 보편적인 측정값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우리는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더스 밸리 문명의 상인들에게 큰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표준화된 저울을 사용하여 곡물부터 고급 명품까지 모든 것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도량형에는 십진법과 이진법 수학 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복잡한 계산과 심지어 건설용 모래를 사용하여 상당한 정밀 도구를 구현했습니다. 이들의 표준화 기술은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어 세계 도량형 표준이 되었습니다. 요가를 즐겨하는 분이라면 고대 인도의 천재들에게 감사해야 할 개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5,000년 전인 인도 북부의 인더스 사라스바티 문명이 지배하던 시절 요가는 베다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요가는 수세기에 걸쳐 세련되고 구체화되어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관한 200여 권의 성스러운 저술과 함께 거대한 가르침으로 성장했습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요가는 힌두교 작가인 파탄잘리가 요가 경전 수트라를 통해 요가 체계를 정립한 덕분에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요가는 전신 회춘, 생명 연장을 위한 수련으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트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서구 세계에 전파되었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식인들을 위한 최고의 게임인 체스도 인도의 발명품입니다. 체스의 조상은 차투란가로 지금보다 약 3,000년 전에 인기를 얻기 시작한 전략적인 보드게임입니다. 이 초기 인도 체스는 2명이 아닌 4명이 플레이했으며 64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폰에서 킹, 비숍에서 나이트까지 8개의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면이 있는 표준 주사위가 아니라 길쭉한 주사위를 굴렸어요. 마주보는 플레이어는 실제로는 같은 편이었으며 앉은 방향에 따라 두 팀을 구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체스는 고대 인도 문학에서 전설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라바나라는 악당의 아내가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이 게임을 발명했다고 해요. 샴푸라는 단어는 진정시키다 또는 반죽하다라는 뜻의 힌디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물질은 1762년 인도에서 발명되었으며 원래는 머리 마사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최초의 샴푸는 천연 오일과 허브로 만들어졌어요. 영국 상인들이 이 아이디어에 반해 영국으로 가져갔죠. 원래 헤드 마사지 오일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샴푸로 발전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지만 여전히 인도의 발명품입니다. 동물 가죽을 입었던 고대 그리스인들과 달리 인도인들은 지금보다 4, 5세기 전부터 면화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면사를 사용하여 곧 지중해와 그 밖의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직물을 생산했습니다. 황마와 양모도 인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캐시미어는 가장 고급스럽고 특별한 양모로 사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캐시미어 가디건에 자랑스럽게 달려있는 단추도 고대 인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약 5,000년 전 인더스 계곡 문명은 조개 껍데기를 작은 구멍이 뚫린 기하학적 모양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용이었지만 사람들은 조개 껍데기를 옷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무선 통신의 선구자를 떠올리면 보통 마르코니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는 획기적인 업적으로 190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전파 게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자그디시 찬드라 보스경입니다. 그는 1895년에 무선 통신 전파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그는 캘커타의 시청에서 약 23m 거리로 전자 기파를 쏘았고 그것이 벽을 뚫고 종을 울리고 화약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마르코니는 보스의 책의 한 페이지를 빌려 그의 발명품인 수은 무선 전신용 건파기를 자신의 양방향 라디오의 청사진으로 삼았습니다. 보스는
자신의 천재적인 발명품에 특허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기가 지난 후에야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안데르탈인의 섬유 기술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2020년에 한 과학자 팀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조상을 보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이 발견은 고고학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오랫동안 그들은 전형적인 원시인의 이미지에 맞았습니다. 지금 프레드 플린트스톤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이 진화의 창고에서 가장 뛰어난 도구가 아니었다고 믿기 시작했을까요? 19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윌리엄 킹이 등장합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었어요. 킹이 발견한 뼈를 근거로 과학자는 네안데르탈인이 지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이후 수세기 동안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됐죠. 하지만 0.6cm 길이의 끈 한 조각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고 건조한 강 계곡이 바로 위대한 발견의 장소였어요. 고고학자들은 석기 도구 옆에서 끈 조각을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꼬인 섬유는 옷을 만드는 것부터 어망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사시대에는 이 기술이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었는데 네안데르탈린은 이를 마스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초기 인류가 자작나무 껍질로 타르를 만들고 조개 구슬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네안데르탈린의 예술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원시적이지 않았어요. 끈 부분과 이와 유사한 발견은 우리가 조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예로 들어보죠.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기절할 때까지 일하도록 시킨 군대가 건설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유명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인데요. 그는 10만 명의 남성이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왜 피라미드를 건설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채찍을 든 감독관의 감독 아래 인간이 끌어당겨 끄는 거대한 석판. 하지만 이집트 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아주 최근에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동자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뼈에서 고된 노동의 증거가 발견되었죠. 하지만 건설산업은 오늘날에도 고된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000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완공하는데 거의 6년이 걸렸어요. 이집트에서는 약 20년 동안 3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대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고대 공학의 인상적인 업적이죠. 동의하시나요? 상급자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이집트인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단백질이 풍부했어요. 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비노동 인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건설 현장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빵 항아리와 다른 음식이 있는 베이커리와 기숙사를 발굴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파라오는 결국 괜찮은 고용주였고 취업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들은 또한 상형 문자로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파피루스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지와 비슷한 이 글자들을 읽을 기회가 없었죠. 이집트 학자들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아무도 이런 유형의 글꼴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영어, 고대 이집트어 사전을 펼쳐서 단어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1822년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전 프랑스인들은 깨진 검은 화강암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에는 고대 그리스어, 이집트 상형 문자, 데모틱 문자 이렇게 3가지로 된 하나의 텍스트가 있었어요. 마지막 글자는 역시 이집트 언어였지만 간소화된 문자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원전 1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용은 종교적 선언문이에요. 프랑스의 언어학자이자 동양학자인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이 최초로 암호를 해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문자를 잊지 않았죠.
이 프랑스인은 그리스 문자와 이집트 스크립트의 문자를 성공적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짜잔! 마침내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화강암 조각의 이름은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고고학을 넘어섰어요. 로제타 스톤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도 등재됐어요. 로제타 스톤은 오랫동안 수수께끼처럼 여겨졌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견을 상징합니다.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특정 메시지에 기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호를 해당 문자로 바꾸어 메시지를 해독해야 해요. 간단히 말해 이것은 2세기 전 과학자들이 로제타 스톤으로 한 일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훨씬 더 컸었죠. 유럽에서 해독된 언어 중 가장 오래된 언어가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리니어 B입니다. 이 문자는 미케네 그리스어에 속해요. 고대 그리스 알파벳보다 몇 세기나 앞선 문자죠. 리니어 A에서 전해진 게 어떤 스크립트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약 1000년 전에 리니어 B를 사용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 문자를 사용하던 그리스 문명은 사라졌어요. 리니어 B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리니어 B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이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서 에반스경이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그리스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에서 거대한 궁전 단지를 발굴한 거예요. 이곳은 수수께끼의 문자를 만든 미노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궁전에는 약 1300개의 방이 있었어요. 돌고래, 그리핀, 황소 등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고고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처음에 간과했던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수천 개의 구운 점토 석판이었습니다. 궁전을 무너뜨린 화재가 석판의 보존에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석판을 읽는 건 불가능했어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과학계는 마이클 벤트리스가 암호를 해독하기까지 반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는 영국의 건축가이자 암호학자였습니다. 벤트리스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했어요. 유명한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의 강의에 참석했던 중 청년은 선형 B의 퍼즐을 단번에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마침내 해냈죠. 벤트리스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이 문자가 고대의 그리스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학은 여전히 리니어 A의 암호를 풀지 못했어요. 이 문자책에는 마이클 벤트리스와 같은 의욕적인 젊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전문 고고학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바질 브라운은 확실히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1939년 그는 유럽에서 가장 풍부한 초기 중세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남동부에 있는 서튼후에서 발견한 무덤이었죠. 이 무덤은 돌로 만든 평범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런던 2층 버스의 3배에 달하는 실물 크기의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배의 주된 목적 외에도 배 안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거리 그릇, 잔치용 그릇, 황금빛 드레스 액세서리, 고급스러운 직물 등 보물들이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도 먼 비잔티움에서 온 은제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도시를 이스탄불로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서튼후에서 차로 며칠 거리에 있어요. 7세기에 음판 하나를 수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지 상상해보세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배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없었으니까요. 당시 영국 제도에 살던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이었어요. 서퍽의 잔디 언덕에서 나온 배는 왕의 소유였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산성 토양은 가능한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으니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무도 거기에 누워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일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튼후에서 발견된 유물은 암흑기를 밝혀줍니다. 배를 발견하기 전에는 로마인들이 떠난 후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알지 못했어요. 이제 초기 앵글로색슨 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쩌면 영국 땅은 고고학에서 다음 위대한 돌파구가 될지도 몰라요. 체크해볼게요. 베이지색 파카를 입었습니다. 끌도 챙겼고요. 사우디아라비아행 야간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듄 리메이크에 캐스팅된 건 아니에요. 선사시대 조상들에 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을 탐험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요. 사막이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막은 눈에 보이는 곳까지는 모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 정착하기 전까지 인류는 유목민이었으니까요. 음식, 물, 쉼터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흥미로운 것들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발견된 이 물건처럼요. 이게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세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의 기원과 용도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신석기 시대 조상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시간을 불 앞에서 돌로 무기를 조각하면서 보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들은 또한 건축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돌 구조물을 사막연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연처럼 보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은 이 연이 동물을 유인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 동안의 식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모놀리식 구조물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바위 위에 앞으로 지을 건물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대의 건축가들처럼요. 사막 연의 길이는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을 만들기 전에 설계도를 그렸을 거예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연이 스톤헨지 같은 유적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약 7,000년에서 9,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중동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걸쳐 6,000개가 넘는 사막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거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드론의 도움 없이 이 정도 크기의 연을 만들어 보세요. 꽤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신비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빨리 가서 확인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현대기술의 도움 없이 무거운 돌을 운반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게 터무니없게 들린다는데 모두 동의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을까요? 이제 시계를 약 2000년 전 과거로 되돌려 고립된 지역에서 비슷한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한 인류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소위 무스타틸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을 살펴보세요. 무스타틸은 돌을 쌓아 만든 직사각형 구조물로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기념물이 제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고원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걸어가는 일종의 행렬이었을 수도 있죠. 저도 참여해보고 싶네요. 이제 또 다른 사막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하라 사막의 풍경에 들어섰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고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풀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수수께끼를 말이죠. 재밌는 사실.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777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하와이의 1000배에 달하는 면적을 나란히 놓은 것과 같죠.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은 남극 대륙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극의 기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의 이미지와는 달리 영하로 떨어지죠. 알제리의 포거레 에 주아 마을 근처의 사막 깊은 곳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점들은 구글어스의 이미지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원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의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고대 퍼가라스 또는 고대 우물이라고 추측했어요. 수십 개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수킬로미터씩 이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마을, 도로 또는 일반적인 인간 활동에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물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추측을 해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잠시 조상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막 지역에 사는 유목민 수렵 채집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주변의 모든 모래알을 세며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식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야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길 바라지만 그건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른바 퍼가라스를 발명했습니다. 퍼가라스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고지대에 깊은 우물을 파곤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깊은 우물 말이에요. 그런 다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행한 갱도를 파서 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우물에서 모든 갱도로 물이 흘러내려가 전체 지역을 관계할 수 있었죠. 여행자들은 갱도에 들러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을 기르고 농작물을 돌볼 수도 있었고요. 꽤 영리하지 않나요? 이 구멍들이 퍼가라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갱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옵션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사막의 구멍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구멍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구글어스에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분화구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힌트는 모래 아래에 숨어 있어요. 이 수수께끼의 진실을 처음 밝혀낸 연구원 중 한 명이라면 모래 속에 숨어있는 오래된 다이너마이트와 빈티지 정어리캔이라는 독특한 걸 발견했을 텐데요. 퍼즐 조각을 맞춰본 과학자들은 이 정어리캔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팀 전체가 이 지역에서 석유를 조사하는 동안 야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는요? 다이너마이트는 지진 측량에 사용됐습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오래된 기술이죠. 여전히 북아프리카에서 탐험할 만한 또 다른 사막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제리 수도 남서쪽에 있는 티아레트시 근처에서 13개의 특이한 기념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구조물은 제다르라고도 불리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아는 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베르베르 유목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대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원전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지어졌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유적의 내부를 탐사하기 시작했고 내부가 매우 거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20개 이상의 구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금고, 방, 미로와 같은 복도를 발견했어요. 그 안을 돌아다니는데 최대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벽을 동물의 이미지와 사냥 장면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제다르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우리 세계의 사막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더 많은 신비한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탐험을 계속해보자고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스터 브라이트의 시대를 초월한 장신구라는 이상한 이름의 골동품 가게가 보입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가게에 들어갑니다. 이상한 물건들을 살펴봐요. 그러다 갑자기 낡은 양피지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계 지도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는 대신 신화 속 잃어버린 4개의 세계와 문명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깜짝 놀란 가게 주인 브라이트 씨가 옆으로 다가옵니다. 이 지도로는 이 장소들을 찾을 수 없지만 원하시면 그 뒤에 숨은 전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쿠아맨의 수중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의 섬인 아틀란티스는 사실 플라톤의 작품 2편에서 처음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 약 9,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된 문명으로 시인, 작가 등에 의해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는 아틀란티스와 아틀란티스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도덕적 교훈을 주고 오만의 위험성과 지나친 권력을 쫓는 자들의 몰락에 대해 가르치려 했습니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아틀란티스가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았던 위대하고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말했어요. 아틀란티스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들이 세웠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위대한 해군 강국이 되었습니다. 금, 은, 기타 귀금속이 풍부한 섬이었던 것이 분명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도 아름다운 건축물과 최첨단 기술,
수많은 희귀하고 이국적인 야생동물로도 유명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과 문명의 완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만심은 몰락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우월해서 모든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침략을 시작했죠. 그들은 지중해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아테네에 입성할 때가 되자 아테네인들이 막강한 군대를 앞세워 반격했고 결국 아틀란티스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플라톤은 신들이 아틀란티스의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모습에 분노한 나머지 지진은 일으켜 아틀란티스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플라톤의 작품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고 아틀란티스 섬을 실제 국가와 동일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해안 근처에 지중해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중남미 연안의 카리브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어요. 특히 한 가지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에게해에 위치한 산토리니 섬은 고도로 발달한 미노스 사회의 본거지였어요. 하지만 약 3600년 전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섬이 파괴되면서 미노스 문명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상의 아틀란티스와 역사적 미노아 문명 사이의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산토리니는 추측을 위한 좋은 후보가 됐어요. 하지만 플라톤이 아틀란티스가 멸망했다고 말한 시기가 산토리니 화산 폭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같이 여전히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과학계에서 인기 있는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제 지도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해 볼까요? 브라이트스가 말합니다. 켈트 브루타뉴어 신화에 따르면 한때 프랑스 브리타니 지역에 두 아르네즈만 위에 우뚝 솟은 이스 혹은 케르이스라는 웅장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대서양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죠. 특히 아름다운 정원과 건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브루타뉴어 전설과 문학에 등장하는 그라드론 왕의 딸인 다훗은 바다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바다 가장자리에 도시를 건설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렇게 해서 이스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소중한 선물을 파괴한 장본인이 될 줄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수문이 달린 제방으로 보호해야 했고 이 수문은 썰물 때만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문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오직 왕 자신뿐이었죠. 어느 날 잘생긴 붉은 기사가 도시에 도착했지만 성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훗은 그 기사의 모습에 반해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었어요. 다훗은 아버지가 도시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방에 몰래 들어가 열쇠를 훔쳤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붉은 기사에게 주었고 붉은 기사가 도시에 들어가서 둘이 함께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붉은 기사는 어둠의 왕자로 밝혀졌고 일부러 성문을 성난 바다로 열어두었습니다. 파도는 곧 이스 전체를 삼켰고 그라돌론 왕은 마법의 말을 타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다훗은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선원들을 바다로 유인하는 사악한 인어로 변해버렸죠. 오늘날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도시 켐페르에 가면 말을 타고 있는 그라드론 왕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브르타뉴 해안 지역 주민들은 이 도시가 전설로 남아있지만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귀를 기울이면 바닷속 깊은 곳에서 도시의 종소리가 들린다고 믿는답니다. 그런 다음 브라이트 씨는 지도의 인도양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레무리아에 대해선 들어보셨나요? 1800년대 중반 몇몇 과학자들은 인도양의 현대 스리랑카 남쪽에 가까운 곳에 대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이론을 처음으로 대중화한 사람은 영국 변호사이자 동물학자인 필립 루틀리 스클레이터였습니다. 그는 마다가스카르의 포유류라는 논문에서 아프리카가 아닌 인도에서 여우원숭이 화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여우원숭이의 원래 고향인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이 발견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큰 대륙이 두 대륙을 한 번 연결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 대륙이 결국 해저로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레무리아라는 이름을 붙여 이 이론이 탄생했죠. 스케이터의 이론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레무리아가 4개의 팔과 거대한 몸을 가진 멸종한 인간 종족인 레무리아인의 고향이며 이들은 여우 원숭이뿐만 아니라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레무리아라는 가상의 대륙에 관한 이론은 판구조론, 진화론, DNA 연구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반박됐지만요. 지도상의 마지막 가상의 땅은 아가르타입니다. 브라이트 씨가 말합니다. 동양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 한 전설에 따르면 지구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아가르타라는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아가르타는 세상의 모든 구석이 길과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고비 사막에는 아가르타로 돌아가는 비밀 입구가 숨어 있고 지상인들은 감지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 아가르타 사람들이 직접 건설했다고 합니다. 일부 신념에 따르면 아가르타르는 수면 위에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는 서두르고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 아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탈출한 사람들이 지구의 핵 안에서 계속 살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쳤다고 말하기도 해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로 온갖 종류의 괴물이 득실거리는 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핵이 실제로 속이 비어있지 않고 단단하고 뜨거운 쇳덩어리라는 걸 현대과학이 증명했으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지구 중심부의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취소해도 됩니다. 브라이트 씨, 감사합니다. 미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무서운 영화에서 본 소름 끼치는 캐릭터와 연관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미라는 고대 문명과 그 통치자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라로 가장 유명한 민족은 고대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죽은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미라화 과정을 통해 인체를 보존하고 미라를 가구가 갖춰진 무덤에 안치하는 걸 고집했는데 이는 마치 미라에게 완전한 기능을 갖춘 자체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것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연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과 같이 주변의 자연순환을 봤어요. 또는 식물이 시든 후에도 항상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걸 봤죠. 이집트인들은 또한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상징하는 강력한 영혼 오시리스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꿀, 수지, 향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시신을 보존하는 미라화와 같은 특정 의식을 따랐어요. 투트 왕의 미라보다 더 유명한 미라는 없습니다. 그는 3000년 전 이집트를 통치했던 젊은 파라오였어요. 고대 왕의 무덤을 발견할 때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매장지가 이전에 도굴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대 통치자들이 많은 귀중한 유품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은 도난에 취약한 장소가 돼요. 1922년 투트 왕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이전에 발견된 다른 왕릉들처럼 도굴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잘 숨어 있었다는 거겠죠. 그의 미라는 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총 3개의 관에 담겨 있었어요.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고대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유행했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죠. 또한 그의 DNA를 통해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그가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걷기 힘들 정도로 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또 다른 파라오로 68년 동안 통치했는데 당시로서는 꽤 긴 기간이었어요. 그는 확장 캠페인과 건축 프로젝트로 유명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대형 동상을 비롯해 그가 통치자였던 시절의 많은 물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람세스 2세는 키가 1.8m 정도였고 약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미라를 살펴본 후 그가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앓고 있었을 거라고 결론지었어요. 앞서 언급한 도둑들 기억하시죠? 그게 람세스 2세가 1881년에 재발견된 데이르 엘 바하리 왕실 미라 비밀 컬렉션에 있는 평범한 관에 들어가게 된 이유일 거예요. 다행히도 고고학자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의 여정이 겉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은 정말 지루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완성하는데 무려 70일까지도 걸릴 수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시신을 섬세하게 다루고 나트론이라는 소금으로 시신을 말리면서 매우 구체적인 주문을 외우곤 했어요. 또한 시신을 더욱 생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린넨과 수지를 사용하고 천으로 시신을 감쌌어요. 무덤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 투트 왕의 무덤 벽에는 장례 행렬부터 지하세계 통과까지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묘사한 복잡한 예술 작품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고 무덤을 영적 여행에 도움이 되는 물건과 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무덤 벽에는 이집트인들이 내세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시집이 들어있는 특별한 책의 주문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하자면 사람들은 고대 무덤에 음식도 넣었어요. 고고학자들은 투트 왕의 무덤에서 36개의 빈티지 음료병과 8개의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는데 이는 투트 왕의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돕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로의 여행이 정말 오랜 시간 걸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음식과 물과 같은 많은 물품을 남겼어요. 파라오는 또한 일반적으로 무덤에 수많은 고급스러운 의복과 아름다운 장신구를 넣어 멋지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튜닉, 스카프, 장갑, 머리 장식 등 다양한 종류의 리넨 의류와 팔찌, 버클, 펜던트, 목걸이, 반지 등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 심지어 보호용 곤충이 그려진 귀중한 장신구도 포함됐어요. 일부는 저승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상아와 타조기 털로 만든 부채를 함께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대 통치자들은 배와 함께 영원히 아파트에 안치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파라오 쿠푸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커다란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투트 왕은 여러 개의 배 노와 함께 묻혔지만 실제 배는 없었어요. 대신 세대의 전차와 귀중한 재료로 만든 수많은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저승으로 여행할 때 바다가 아닌 육로로 가고 싶었음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죠. 고대 미라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물건 중에는 오일과 향수병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유행에 민감했다면 향기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미라 중에는 금이나 상아 같은 귀중한 재료로 만든 고대의 보드게임도 있었어요. 그 게임 중 하나는 세넷이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현대 체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유명한 미라를 보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시술을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남미의 친초로라는 고대 문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초로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미라로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이 미라 의식을 시작하기 약 2000년 전에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라를 연구함으로써 고대 통치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그들이 생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고대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아주 특별한 미라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미라 초상화는 미라가 살아있을 때 그려진 매우 세밀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버스에 그려진 고전 초상화와는 달리 나무에 그려진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감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연구원들이 미라와 비교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죠. 이 초상화 중 일부에는 나중에 미라에서 발견된 보석을 묘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 중부 지역에서 이러한 미라 초상화가 발견된 것은 한 세기 만에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미라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하기도 합니다. 미라는 극도로 춥거나 더운 환경, 산소가 부족한 장소, 시신을 보존하는 화학물질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명한 오토도 이 미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가 약 5000년 전 유럽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알프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당국은 그가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믿었어요.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빙하에서 시신을 수습한 결과 실제로는 동기시대의 산악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일은 1708년에 일어났습니다. 6월 8일 스페인 범선 산호세호는 카리브해에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배는 총 17척이었습니다. 산호세의 선장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지역에 영국 함선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들이 배에 실린 보물을 노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대륙에서 발견한 보물의 가격은 천문학적인 액수였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스페인 범선은 지금의 콜롬비아가 있는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에 도착해야 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산호세에는 다른 일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4척의 영국 함선이 나타났어요. 범선은 그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혼란이 시작됐어요. 전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붉은 깃발, 대포 발사, 화약 냄새.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해가 질 무렵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어려웠죠. 역사에 남은 것은 침몰한 기함 산호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몰. 기함인 산호세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범선이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산호세호에는 금과 은, 진주, 에메랄드 같은 보석 등 귀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실렸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것은 이후 3세기 동안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보물이 어떻게 전설이 됐을까요? 우선 과학자들의 재정적 추정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배에는 700만에서 1200만 페소가 실려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네, 앨런 머스크 재산만큼은 아니지만 약 100억 달러 정도예요. 그 돈이면 개인 제트기 2대, 람보르기니 주차장, 호화로운 저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있을 거예요. 타이타닉에서 발견된 조각들처럼 녹이 슬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금에 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타이타닉에는 금이 실려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고 보석들은 개인 소지품이었죠. 그리고 금의 멋진 점은 산소와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금은 녹슬거나 변색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금목걸이가 다소 어두워졌다면 순금이 아니라 합금이라는 신호고 쉽게 닦을 수 있다는 것도 멋진 점입니다. 산호세의 잃어버린 보물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의 황금동전은 주조 당시와 같은 모습이었어야 해요. 이제 배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돌아갑니다. 선장이 어느 날 콜롬비아가 있는 해안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2015년 12월 4일 콜롬비아 해역에서 실제로 배가 발견됐어요. 오늘날의 다른 많은 중요한 일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는 트윗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가 보낸 거였죠.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산호세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발견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산호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 많은 신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전설 중 하나는 산토스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난파선이 발견된 후 짧은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어요. 사실 이 발견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난파선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난파선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난파선이 발견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콜롬비아 외곽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한 남자가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처럼 흰 수염을 기르고 흰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밍웨이처럼 생긴 그 남자가 원한 산토스 대통령의 시간은 2분 정도였어요. 대통령은 양보하고 그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 다음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는 골동품 지도, 더 정확하게는 정교하게 액자에 담긴 지도를 꺼내 대통령에게 아무도 모르는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확히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그곳이 보물의 정확한 위치고 다른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고 했죠. 그는 자신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장담했어요. 그 이야기는 황당하고 허풍스럽게 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든 그는 옳았습니다. 그의 정체는 모두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어떻게든 그 남자는 자금을 찾아내고 조사할 지역을 결정하고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했죠. 맞아요. 산호세는 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평생 부자가 될 수 있었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일반인이 그런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노력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물찾기를 좋아하고 보물 상자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보물을 찾아 나서고 결국에는 손에 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의 보물을 숨겨둔 괴짜 백만장자 포레스트 펜을 만나보세요. 정확한 가치는 밝혀지지 않았고 펜 씨 자신도 감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상자 안에는 265개의 아메리칸 골드 이글스와 더블 이글스, 고대 동전, 금덩어리 등이 들어있었어요. 포레스트는 이 상자를 로키 산맥에 숨겨두고 2010년에 보물찾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잠시 지도에 집중해서 로키 산맥이 얼마나 광활한지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보물 사냥꾼들은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를 휩쓸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보물찾기는 아는 사람 몇 명만 참여하는 작은 행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출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년 동안 약 35만 명의 사람들이 미스터리 상자를 찾기 위해 행운을 빌었다고 해요. 포레스트 펜은 이 사냥을 알리기 위해 24행으로 구성된 시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에는 대부분의 트레저 헌터들이 해독하지 못한 몇 가지 힌트가 들어있었어요. 보물이 너무 잘 숨어 있어서 마침내 발견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2020년 6월 6일 펜 씨는 마침내 보물을 찾았다는 대망의 소식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포레스트는 시의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이 시는 인터넷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용자가 시에 담긴 9가지 힌트를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퍼즐을 해독할 수 있는 가능한 실마리들을 제안하기도 했죠. 이러한 추측이 결국 보물을 찾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포레스트 펜 자신도 누가 시의 모든 암호를 해독하고 울창한 숲을 뚫고 상자를 가져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행운의 발견자는 익명을 선호했고 처음에는 미국 동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우승자는 포레스트 펜에게 사진을 보냈고 보물 찾기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직 저널리스트이자 의대생인 잭 스튜에프였어요. 보물은 로키 산맥의 숲속 별빛 캐노피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조목이 무성해서 상자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죠. 상자는 원래 있던 곳에서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물이 와이오밍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잭은 광고된 보물들이 모두 상자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목걸이에 달린 작은 금 개구리와 스페인의 에메랄드 반지가 없었죠. 포레스트는 실제로 그의 수집품에서 그 개구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스튜에프에게 주었지만 반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포레스트 펜이 만든 보물찾기는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는 보물찾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2021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한 다이버가 인도네시아 섬 한가운데 위치한 무시간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는 강바닥에서 믿을 수 없는 유물을 건져 올린 수많은 다이버 중 한 명입니다. 다이버와 어부들이 오랫동안 사라진 수마트라 문명을 조금씩 발견해 나갑니다. 황금의 섬으로 알려진 스리비자야 왕국은 실제 엘도라도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13세기 후반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연구원들은 이 왕국의 정확한 위치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강 위에 세워진 문명을 상상해보세요. 진정한 물의 세계죠. 스리비자야를 연구해온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집, 시장, 예배당이 물 위 나무 더미 위에 지어졌다고 해요. 시민들은 현대의 베네치아 사람들처럼 간단한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스리비자야는 부유하고 중요한 왕국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7세기부터 11세기까지 존재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일부였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도시를 통과해야 했어요. 영리한 왕들은 말라카 해협을 장악하여 이 지역의 무역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마을의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스리비자야는 산스크리트어로 번영하는 승리자 또는 단순히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국은 고대의 중요한 상업 전초기지였어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업 루트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고대 부유한 사회는 금과 귀금속을 지나치게 과시하곤 했어요. 그들은 종종 이러한 금속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또는 대형 조각상을 제작하고 왕과 왕비를 위한 장신구와 궁전 장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스리비자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팔렘방시 인근의 무시강을 탐사하던 인도네시아 현지 다이버들이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물 크기의 불상, 귀중한 보석이 박힌 장신구, 사원종, 거울, 황금 주전자 등을 발견했죠. 이 지역에서는 공식적인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물들은 스리비자얀 제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유물이에요. 이 발견에 대해 보고한 영국의 해양 고고학자 션 킹슬리는 정말 놀랐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리비자야의 진정한 부에 대해 추측해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확인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스리비자야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어떤 도자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의 흥분을 불러일으켰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다이버와 어부들은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살펴보기 전에 국제 유물 시장에서 유물을 판매해요. 연구원들이 일부 유물을 구입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동양의 엘도라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 도시의 상인 기록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스리비자야는 사람을 잡아먹는 뱀과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앵무새가 사는 왕국이었다고 해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활화산 때문에 섬뜩하고 신비로운 광경이 연출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그곳에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행 보고서는 고대의 도시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엘도라도의 전설은 원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500년대에 유럽 탐험가들이 남미 땅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아마존 문명에서 지도자를 금으로 칠해 더 높은 권력자에게 바쳤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죠. 일명 황금의 남자로 불리는 엘 옴브레 도라도의 전설은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는 콜럼버스 이전 문명의 의식적인 관습일 뿐 무한한 황금의 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리비자야 제국이 쇠퇴하게 된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활화산이 제국을 삼켜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아니면 강 위에 지어진 목조주택이 결국 가라앉았을 수도 있어요. 다이버들이 강바닥에서 유실물을 계속 찾아낸다면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세계 역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일부 고대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 문명처럼요. 마야인들은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제국은 6세기 이상 번영을 누렸습니다. 마야 문명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고고학자와 과학자 모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기원전 1500년 초에 남미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습니다. 제국의 전성기에는 약 40개의 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들은 또한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연구되고 있는 복잡한 상형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마야인들은 뛰어난 엔지니어, 천문학자,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옥수수와 다른 종류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광활한 농경지에 정착한 유목민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마야 문명의 유적을 조사하며 마야 문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치첸이차는 오늘날 발굴된 가장 중요한 마야 유적지 중 한 곳입니다. 이 유적지는 총 26개의 유적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엘 카스티오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에요. 이 피라미드는 일련의 정사각형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원의 내면에 각각 계단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깃털 달린 뱀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마야인들은 건축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그림자를 들이우는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특히 춘분과 추분의 늦은 오후에는 피라미드에 6개의 삼각형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깃털 달린 뱀이 피라미드를 기어 내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로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이 도시는 2007년부터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놀랍습니다. 마야 제국은 현명한 자원 관리 시스템과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6세기 이상 번영을 누렸어요. 그들은 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초보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금성과 화성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마야인의 몰락이 현대 과학자들의 흥미를 끄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야의 멸망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나사에서 수행한 연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고대 호수 퇴적층에서 1200년 이상 갇혀있던 꽃가루 샘플을 발견했는데 이는 문명이 붕괴되기 직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분석을 통해 마야인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야인들이 끔찍한 질병이나 이 지역의 오랜 분쟁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주장 대신 산림 벌채로 인해 사라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아마도 마야인들은 제국 전체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나무를 베어내야 했을 거예요. 나무가 없었다면 토양이 침식되어 비옥했던 땅이 서서히 불모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기온이 약 6도 정도 상승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땅은 더욱 건조해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야인들이 번영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인 농업을 할 수 없었다고 나사는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이론은 또 다른 발견으로 뒷받침되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영양실조의 흔적이 뚜렷한 제국시대의 해골을 발견했어요. 이 이론은 마야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강력한 문명을 무너뜨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야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실제로 밝혀진 걸까요?